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 소득비율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합소득의 첫 번째가 이제 이자소득이에요. 그럼 이자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자소득을 언제 소득으로 볼 건지, 이 수입 시기에 대한 거를 공부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선 이자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이자소득에 해당이 되느냐. 이 이자소득의 범위예요. 범위인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예금, 적금 등의 이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금, 적금 등의 이자. 자, 여러분 이자 소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맞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자,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이자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 수령액은 당연히 이자 소득이고요. 또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뿐만 아니라 할인액도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예금, 적금의 이자 또는 채권, 증권의 이자나 할인액 이런 것들도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니까 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럼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거는 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걸 매수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자, 내가 채권을 100을 주고 샀는데 이 채권의 이 채권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채권을 3개월 있다가 다시 매수해 줄게. 대신에 이때 3개월 네가 기다렸으니까 120원에 매수해 줄게라고 조건이 부여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100원에 구입해서 이걸 내가 120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거래를 통해서 20원의 차익이 났잖아요. 이 20원은 이 환매 조건에 대한 매매 차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20원의 성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3개월 동안에 이자를 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약정한 이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 20원은 사전에 정해놓은 이자와 성격이 똑같다. 사전에 약정해 놓은 이자와 성격이 동일하니까 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납입한 거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저축성 보험인데 성격이 보험인데 실질적인 성격은 예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 차익에서 얻은 거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걸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영업대금 이익이에요. 비영업대금 이익.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영업대금의 이익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거는 대부업을 생각하면 돼요. 대부업. 대부업이라는 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활동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럼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이 대부업의 영업활동이니까. 그럼 영업대금의 이익은 이 대부업의 매출이죠, 매출. 그쵸? 근데 이 영업대금의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대금이 아닌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이런 개인이 어쩌다가 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니까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를 업으로 하는 이런 영업대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이건 이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활동의 일환이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요것도 중요해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여러분 직장공제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뭐 이런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공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직원 공제, 뭐 군인 공제, 이런 경찰 공제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제 단체에다가 가입을 하고 어, 매달 매달 이 공제에다가 납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공제에도 탈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제에서 이제 내가 불입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제 단체에다가 불입한 게 1억인데 내가 한 20년 동안 경찰직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공제에 탈퇴하고 이 반환받은 게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그렇죠? 그러면 초과 반환받은 게 지금 2천만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천만 원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자를 쳐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불입한 거 이상으로 준 거는 이자를 쳐준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논리상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이런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융상품들이 계속 나올 텐데, 무슨 펀드 상품이니 뭐니 해서 나올 텐데, 이거를 법에 다 열거해서 과세하기는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자 소득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특정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게 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과 유사 소득이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자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예금 적금 이자라든지 채권의 이자라든지 또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든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이런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유사 이자 소득 이런 것들 또 파생 상품의 이자 이런 것들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거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자 소득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자 소득이지만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들도 있겠죠. 이것도 뭐 중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익을 위한 공익 신탁의 이익 이런 것들은 이자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자 소득이지만 비과세하는 거예요. 재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이건 이제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이거를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런 것들도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 뭐 일정 금액 내에서 비과세한다. 뭐 법 소정 요건 충족 시는 뭐 얼마까지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ISA라는 게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종합 저축 계좌인 거예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계좌가 많으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통합 관리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특정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뭐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들이 있을 거다. 이걸 저도 다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익신탁, 재형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뭐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 뉘앙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많은 걸.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건데, 이자 소득금액은 이거는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자 소득은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차입했어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은행에다가 지급한 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그런데 내가 이 1억 빌린 돈을 가지고서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대여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자가 7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이 개인 거주자는 지금 이자 소득이 700만 원이 생겼죠. 그러면 이 이자 700만 원에 대한 또 비용이 500이 나갔어요. 그럼 과연 이 비용 500을 비용으로 빼줄 거냐?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그래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곧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자 소득 범위가 어떻게 되고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뭐고 그리고 이자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곧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입식이라는 거는 소득의 기속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한 주제예요. 소득의 기속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철저하게 발생주의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수익과 비용을 철저하게 발생주의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인식을 발생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게 뭐냐면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은. 그럼 발생주의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발생주의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추정해가지고 수익으로 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세법에서는. 왜냐하면 확실하게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막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세법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이 기준 자체가 발생주의가 아니라 이 소득의 권리가 확정된 그 시점에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 즉 총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언제로 볼 거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이게 이제 수입 시기에 대한 건데요. 자, 대부분은 이래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은 내가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겠죠. 이자를 받기로 한 날. 그럼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인데 이게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냥 받은 날. 그래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자 소득을 받기로,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이자 소득을 받기로 한 날, 이 날에 나의 이자 소득이, 내 권리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정일을 이렇게 다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받은 날, 현금 받은 날, 그때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본다. 이런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이자 소득의 종류별로 어느 시점을 이게 소득의 확정 시점으로 볼 거냐? 자, 채권에 대한 이자는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 날,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권리가 확정돼서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명의 경우는 이라고 돼 있어요. 기명이라는 거는 명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언제 이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다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받은 날 할 필요 없이 거의 명부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한 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죠. 개념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명이니까 명부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는 언제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 날짜가 다 있으니까 그게 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즉 약정일이죠. 예,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받기로 한 날을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는 겁니다. 자,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이런 부금, 이런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걸 불입을 해서 이자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이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약정일을 일일이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이걸 과세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통지예금이라는 예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건 좀 단서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통지예금에서 이자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인출한 날을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로 보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에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받는 날이 있겠죠. 이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급일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는 날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기일 전에 지급받기로 한 날 전에 해지를 해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해지일자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우리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경찰 공제라든지 이런 공제 단체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탈퇴할 때 초과 반환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이자 소득인데 언제 소득으로 볼 거냐? 약정에 의해서 공제 반환금을 지급한 날이니까 약정에 의해 공제 반환금 지급이 되니까 공제 단체에서 내가 요 반환금을 언제까지 받기로 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을 소득의 기속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 소득이었죠. 이거는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하지 않는,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날과 그 다음에 회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을 하면 이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날을 소득의 기속 시기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이 되니까 약정일이죠. 약정일. 제가 다시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일이에요. 약정일하고 받은 날하고 빠른 날, 주중에 빠른 날. 예를 들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가 돈을 어쩌다가 한번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1월 뭐 10일 날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상에. 그런데 상대방이 이자를 1월 7일 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약정일은 1월 10일인데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은 1월 7일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속 시기로 볼 거냐? 빠른 날. 그래서 1월 7일 날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같은 월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12월 10일 날 내가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받은 날은 그 다음 년도 1월 7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약정에 의해서 받기로 한 날은 12월 10일인데 회수를 한 거는 좀 늦게 받았어요. 이렇게 다음 년도 1월 7일 날. 그럼 대체 이거를 이게 X1년도 이게 X2년도다 그러면 X1년도 소득으로 봐야 되냐, X2년도 소득으로 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X1년도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과 회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연말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걸 몇 년도 소득으로 볼 건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만 회수 불가능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회수하는 그 시점에 과세하는 게 낫겠죠. 회수가 불가능한데 회수도 하지 않았는데 약정일날 과세해버리면 황당하잖아요.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됐다면 확실하게 받은 날 그때 과세할게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유사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럼 또 뭐 파생 상품의 이런 이익과 같은 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약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정에 따른 상한일이라는 게 약정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요 약정일 전에 받았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생소해요. 생소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이 받기로 한 날, 약정일이다라는 거죠. 약정일을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로 하는데 이렇게 공공 다수를 기준으로 여러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거나 이런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배당 소득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아니죠. 그죠? 주식 같은 걸 투자하고 뭐 현금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익을 분배받는 소득의 성격이 강하죠. 그죠? 이자는 내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이자잖아요. 배당은 내가 투자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익을 분배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 소득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국법인한테 받은 이익 배당.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투자하고 현금 배당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 되는 게 맞죠. 자, 인정 배당이에요. 여러분, 인정 배당.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자, 여러분, 인정 배당이라는 건 배당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전산세무일급 이런 법인세 같은 걸 공부해 보면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가정해 보면 이렇게 법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법인 기업에 주주가 있어요. 이렇게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주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을 가지고 이 법인이 거짓으로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주가 이 법인의 대주주가 자기 동창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그 지출한 영수증을 법인 기업에 제출해서 이 법인한테 돈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주주가 지출할 비용인데 거짓으로 이 법인의 비용인 것처럼 법인이 장부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비용을 인정하는 순간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그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인에 이 소득이 없어요. 이 소득을 누군가 가져갔거든요, 지금. 이 주주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법인이 주주한테 뭘 준 거랑 똑같아요. 배당을 준 거랑 똑같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배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정배당이 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세무 조정을 하게 돼요. 자, 이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할게.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을 송금이라고 하거든요. 송금. 그럼 이거 송금으로 인정 안 할게.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럼 송금으로 인정 안 했는데 이 소득이 법인에 없네.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 이 가져간 기속자, 이 소득을 가져간 기속자를 밝히는 절차를 우리가 소득처분이라고 해요. 소득처분. 소득처분. 이 법인의 소득을 누군가 가져갔을 거니까 그 소득을 가져간 그 기속자한테 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인정배당이잖아요. 그럼 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거. 이것도 당연히 이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배당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산세무일급 법인세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의제배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해도 되는데,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계에서 기업에서 만약에 주식 배당을 주면요, 이건 100% 이하 안 가도 됩니다. 기업에서 만약에 개인 주주한테 주식 배당을 준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으로 대체되면서 무상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가져가야 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치기만 한 거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수익으로, 배당금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배당금 수익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자, 법인의 이익잉여금 소득을 주주가 주식으로 가져갔잖아.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재원을 갖고서 이 재원을 주식으로 줬다? 그럼 소득이 이전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제배당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주주가 가져갈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꿔지는 것 뿐이니까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이 이익잉여금 같은 이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주식으로 줬을 때 이거를 주주가 배당금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의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0%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제배당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놨다가 나중에 전산세무 1급 법인세법 공부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읽어봐도 충분하니까요. 자, 이렇게 특이한 의제배당, 그 다음에 인정배당 이런 것들이 배당소득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에요. 그럼 집합투자기구라는 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펀드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펀드회사에 내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펀드회사에서 나한테 이익을 분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에요. 자, 우선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 A랑 B랑 친구끼리 야,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A가 내가 70% 투자할게. 네가 30%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공동사업에서 만약에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동사업에서 500만 원의 전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이익을 쪼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익분배 비율이나 또는 지분율대로. 그래서 7대3으로 이걸 갈라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A는 70%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350만 원 A가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B는 30%니까 150만 원을 B가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A는 열심히 나와서 이제 이 경영을 하면서 이 이익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경영 참가자예요. 경영 참여자입니다. 근데 B는 돈만 투자하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돈만 투자하고 이렇게 이익만 150만 원 이익만 분배받은 거예요. 이처럼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한 거에 따른 이익만 분배받는 이 B를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거죠, B는. 그러면 여러분 A가 이 사업 활동을 통해서 전체 500에서 350 받은 거는 이 A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지만 이 출자 공동사업자인 B의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참여한 게 아니라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익 분배만 받은 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이익 분배받은 건 무슨 소득?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이익 분여받은 금액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밖에도 여러분 이 배당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파생 금융 상품도 있을 거고 이 밖에도 다양한 펀드 상품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은 유사소득이면 수익 분배금의 성격을 갖는 소득이다 그러면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앞전에서. 그렇죠.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비과세 배당소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재형저축에서 이익분배 받은 게 있다든지 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비과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입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이 거주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차입을 1억을 했어요. 1억을 해가지고 차입을 했으니까 지금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자를 뭐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올해 한 해 동안. 그래서 이 1억을 특정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식 투자했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배당을 700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그죠? 현금 배당을. 그러면 이 갑이라는 거주자는 7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갑의 배당 소득이죠. 근데 이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자가 지금 5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배당 소득과 관련된 필요 경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안 하는 거냐면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나 이정소득,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 500만 원 비용 인정 안 합니다. 입증을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면 이자소득처럼 배당소득도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배당소득 금액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자소득처럼 그렇지 않고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업.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수준을 좀 오버하는 건데요.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100% 이해하는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이라는 거는 어떤 법인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서 자,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의 소득이 생겼어요. 그럼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100억을 내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400억의 세후소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이 법인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인 이 400억의 소득을 받았어요. 배당으로. 가정을 그냥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거를 배당으로 받았어요. 이 400억을.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개인 주주가 400억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소득세율을 곱해서 또 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세율이 10%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00억을 벌었는데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500원을 벌었는데 세율이 10%니까 50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50원에 세후 소득이 생긴 거죠. 이 450원을 이 개인 주주한테 다 배당을 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서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세 세율이 뭐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45만큼의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50이라는 이 배당 소득은 세금을 이미 낸 후에 소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후 소득에 또 세금을 또 낸 겁니다. 이게 그죠? 구조가. 이거는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법인 단계에서 낸 이 50원의 소득을 다시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로스업이라고 불러요. 다시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의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이 5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500원의 10%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5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50원의 세금은 이미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냈어요? 이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원 세금 낸 거를 법인 단계에서 낸 이 그로스업 한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없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으로 받는 거니까 세후소득에 대해서 또 세율을 때려버리면 이 하나의 배당소득에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인 단계에서 낸 이 세금을 이 개인 주주 단계에서 더한 다음에 세전소득으로 돌려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 그로스업한 금액을 요 밑에서 배당세액 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이걸 그로스업 제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배당소득의 10%를 곱해서 여기다가 이제 업을 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에 이 그로스업한 거를 배당세액 공제로 밑에서 차감해 주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로스업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업 제도란 주주 단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이미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산하고 이를 다시 배당세액 공제로 차감해 주는 이런 그로스업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데 그로스업 되는 이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가 배당소득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문구죠. 왜냐하면 필요경비를 빼고 그로스업 되는 걸 더해야 되니까 그로스업이 존재한다면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보다 배당소득 금액이 더 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보다 그로스업 제도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자, 이거는 이자소득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득세법, 이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의 기속 시기를 권리 확정주의로 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죠? 일반적인 현금 배당이다 그러면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주총회 등과 같은 이런 결의기관을 통해서 결의를 하면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의에서 이 주주들한테 얼만큼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하면 이 개인 주주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런 현금 배당 같은 것들은 처분 결의일, 주주총회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이런 결의한 시점에서 소득이 확정되는 거니까 결의일 날 소득의 기속 시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1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잉여금 처분에 대한 그 결의는 보통 주총은 다음 연도 2월경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잉여금 처분의 결의를 그 다음 연도 2월에 했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 배당은 2001년도 소득이에요? 2002년도 소득이에요? 그렇죠. 결의일이니까 2002년도 소득으로 가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요 인정배당이에요. 여러분 인정배당 우리 앞전에서 봤던 게 어떤 거였어요? 요 그림 기억나세요? 자,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처리하면서 이 주주한테 만약에 이걸 줬다 그러면 이 법인은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비용이 인정 안 됐으니까 법인의 소득이 커졌는데 그 소득이 없어. 그 소득을 누군가 가져갔죠. 주주가 가져갔을 때 이거를 인정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정배당은 여러분 언제 이 주주가 이거 가져갔는지 알 수 있냐면 결산을 확정해 봐야 돼요. 연도 중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인세 조정, 법인 조정을 하기 전까지 결산해서 법인 조정을 하기 전까지 즉 결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 확정일을 인정배당의 기속 시기로 보는 거예요. 언제라고 여러분? 결산 확정일을 인정배당의 기속 시기로 보는 겁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언제냐? 집합투자기구, 이런 펀드 회사한테 이익을 지급받은 날, 그때를 그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보는, 배당 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데 무기명 주식, 그러니까 기명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명 주식이다 그러면 이거를 결의일 기준으로 다 이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기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 분배금의 성격이 있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이런 배당의 성질을 갖는 이익을 분배받은 성질의 이런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지급받은 날, 지급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서는 이제 이자 소득이 어디까지가 이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비과세 이자 소득이 뭐가 있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배당 소득의 범위가 어떤 것들이 배당 소득이 되고 배당 소득에 비과세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배당 소득의 기속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